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죠? 네네. 네. 근데 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수능 날이었고 오늘은 또 시사회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수능과 시사회가 연이어 있는 또 이번 주기 때문에 날이 좀 추울래도 추울 수가 없는 거죠. 훈훈한 거죠.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따뜻하더라고요. 그렇죠? 금요일이 최고의 날이죠. 김민하 평론가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오늘. 오늘 저기 김민하 평론가 지난주에 못 나오고 오늘 나왔잖아요. 네. 의기소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얘기해보면 알겠죠, 우리가. 네. 자,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쪽에서는 이거 철회라고 해석하고 한쪽에서는 이거 잠시 유보한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던데 일단 이런 이 후보의 결정, 판단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눈치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여론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후보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됐든 간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더 맞는 결정이라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국민 재난방역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랑 신랑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통령이 돼서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니냐.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일인 것이고 그걸 뭐 후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없는 예산을 어디서 퍼올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50조 손실보상금 지급하겠다 그러는데 돈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죠. 뭐 집도 만들어서 집도 다 선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선거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재명 후보도 알 거예요. 왜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물론 이재명 후보의 잘못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 여론이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을 발휘하면 좋겠죠. 근데 왜 지금 바꿀 수밖에 없느냐. 지금은 자영업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 국민보다는 제한된 예산을 이 자영업청에게 그리고 지금 선거를 보더라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유권자청이 자영업청이고 가정주부고 여성이고 또 전국민 지원하는 것보다는 힘든 또 자영업청에게 지급하는 것이 MZ세대를 제외하고는 또 공략해야 될 연령대가 50대예요. 네. 이들이 자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 아끼셨던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언론이나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 시점에 주겠다고 하는 게 명분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첫째로 이게 모든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지급하자라는 게 우리 사회가 합의된 게 아닙니다. 지난해나 올해 초나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워낙 시급한 상황이었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지급해야 되니까 전 국민 지급을 이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에 가까웠고 그리고 이제 선별적 지급도 필요하지만 선별을 논란이 없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 국민 지급이 불가피했다. 이런 논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 상황은 일단 이제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어쨌든 간에 출구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풀린 돈을 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걷어들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따로 할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국면인 것인데다가 그다음에 선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계층 이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정된 지원을 여기에 투입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을 하면 지금 시점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주장하면서 이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그런 형식을 이제 고집을 해왔던 것인데 그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철학 때문에 다소 이제 어려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수를 줘야 됐던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어떤 세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초과 세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지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급하려면 이거 국채도 갚아야 되고 지방에 교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점이니까 내년으로 이제 납부 유예를 시킨 다음에 그걸로 주자 이런 아이디어도 제기가 됐으나 그것도 이제 여러모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무리를 해가면서 과연 줘야겠느냐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실용주의적인 선택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한 결정이다라고 봤고 그리고 이게 결국 만약에 밀어붙였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부하고 여당하고 이재명 후보 계속 이제 부딪히는 과정일 것이고 야당은 반대할 것이고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그림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중도층이 볼 때는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이게 분명히 명분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도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라는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다소 명분이 이제 좀 퇴색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사실 또 이게 이재명 정권만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좀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앞으로 살려나가는 게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말문이 터지셨어요. 네, 아니 저는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해 한이 맺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을 시키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그러니까 자제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네. 한 번도 막힘없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숨을 안 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다들 저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 자학개그는 하시지 마세요.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이렇게 고집할 거면 뭐하러 이걸 내세웠느냐. 혼란만 줬다 이렇게 또 박하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유연하게 걷어들일 줄 아는 것도 정치인의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이제 관심은 그거잖아요. 지금 지지율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게 지지율 올라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유연함, 강한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좀 실용적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후보의 이미지 이걸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결정이? 글쎄요. 이거 가지고 당장에 반전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선거는 구도와 이슈와 또 후보가 중요한데 후보의 경쟁력은 이제 토론회도 있을 테고 또 후보의 정책도 더 봐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봐야 될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나 재창출 여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좋죠. 그런데 부정평가가 그래도 긍정보다는 더 높거든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인기를 발휘한다고 해서 당장 바뀔 수 있는 지지율 체제는 아니고 지지율 구도는 아니고 이슈도 지금 보면 부동산 이슈 대장동 이슈잖아요. 좀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더 흘러서 후보에 대한 검증과 후보에 대한 정책과 또 정권 교체냐 유지냐 교체에 대한 게 좀 더 뒤섞이면서 요동쳐야 이런 지지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데 기여를 한다. 오히려 고집을 피운다면은 현 정부와 충돌하는 여당 후보의 모습을 볼 때 이건 정말 지지층까지도 왜 이래 이렇게 부정적인 타격과 여파가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는 않더라도 내려가는 건 방지한다고 봐야죠. 네,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홍남기 부총리랑 이재명 이 후보랑 이렇게 좀 민주당이랑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우회적인 어떤 차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노렸다면은 그것은 이제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기획재정부랑 이렇게 대립하고 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 내내 사실 여당이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여당의 일방적인 어떤 국회 운영도 그렇고 그런 똑같은 장면이 다시 나타나갖고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저는 주목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를 해가지고 어떤 이재명 후보가 유연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진 후보이다라는 게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각인됐느냐 그런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한 선택을 이 맥락을 어떻게 앞으로 잘 살려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후퇴한 거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을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자.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얘기했지만 50조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지만 50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근거도 없고 힘들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합의해서 하자 이렇게 나오면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중도층이 가졌던 불만 중에 이게 뭐 협치가 안 된다 여야가 합의를 못한다 서로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우려들도 부식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재명은 할 수 있다 이 맥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가능할지에 지지율의 어떤 향방이나 이런 게 달렸다고 봅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속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빨리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니 사실 대선 후보로서 한마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나 다름이 없는 얘기였는데 걷어들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속성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여야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별로 대답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전국을 끌어갈 수 있는 힘으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김민하 평론가 말씀대로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뭐 지지율 얘기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하나 좀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김민하 평론가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갤럽의 여론조사를 먼저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야 대선 주자 4자 구도에 있어서의 지지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누구를 지지하느냐 물어본 건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는 응답이 전체 42%,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한 11%포인트 정도 나는 것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 심상정 정의당 후보 5%였고 그다음에 지지 후보 없다 의견을 유보한 유권자층이 14%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이제 10% 이상의 좀 10%포인트 이상의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좀 이제 격차가 양당 후보는 벌어진 상황이다. 이걸 보여준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네네. 개별 호감도도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호감이 간다라는 응답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호감이 간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37%로 가장 높았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이게 9%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이 이재명 후보 32%, 심상정 후보 29%, 안철수 후보가 25% 순이었다고 하고요. 비호감도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68%다. 이렇게 나왔고 다른 세 후보는 60% 내외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응답자의 39%,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29%여서 양당 간 격차가 10%포인트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거고 앞서 이제 후보들 지지율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거의 이제 유사한 흐름이 이제 나타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정의당이 4%,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3%였고요.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1%였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뭐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게 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닌데 네. 직전 여론조사 또 나왔던 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또 격차가 좁혀졌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이번 이제 갤럽 조사도 그렇지만 갤럽 조사는 또 격차가 더 벌어진 것처럼 10%포인트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고 네. 또 주초에 나온 것도 좀 비슷한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분석하십니까? 그렇죠. 종잡을 수 없을 때는 시사야. 네.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거 들으시면 왜 이러는 되는데. 겁니까? 이거 여론조사가. 이제 추세적 분석이 중요한 거죠. 네. 지금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기준이 뭔가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선을 바라보는 구도거든요. 예.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지금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나 또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편이에요. 네. 이건 일단 지금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나 부동산이나 최근에 뭐 요소수 이슈도 그렇고 그렇다면 대체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정권 교체 여론에 또 혜택을 받는 영향을 받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오차 범위 밖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결과가 대체적으로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굳이 수치를 말씀 안 드리더라도 네. 두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져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직전 조사 지난주에 목요일 날 발표됐던 조사를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조사 응답자의 정치 성향이 1,000여 명 정도를 조사하는데 한 주 전에는 이 진보 성향이 한 260여 명이었는데 네. 이번 조사는 300명이 넘어요. 이게 한 40여 명의 차이가 나는데 40여 명이면 4%가 되죠. 네. 4% 정도 이재명 후보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는 또 3, 4%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자는 조사회사에서 관리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타난 건지 아니면 조사하다 보면 이렇게 영향받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영향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만 추세가 다르거든요. 이건 한두 주 정도 더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전문가로서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드리면 여전히 지금의 이 선거 판세는 정권 교체 여론을 윤석열 후보가 등에 업고 있다. 그러니까 구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4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4월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네.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좀 그래요. 좀 아마 김민하 평론가도 그런 생각하실 텐데 이거 여론조사 평균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금 이런 편차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표본을 추출할 때 진보 보수 중에 조금 더 들어가면 확 뛰고 좀 빠지면 확 내려가고 이거 어떻게 이걸 신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그래서 그럼 그건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기관이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남녀 그리고 연령 그리고 지역 이 정도만 지금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나 또 성향은 통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의 비율이 대표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을 봤을 때 전체 국민들은 보수가 30%고 진보가 30%고 뭐 중도가 한 40%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아니 자동응답이 정답이에요. 면접은 조사가 정답이 아니면 둘을 섞어야 정답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조사에만 의존하지 마라. 자동응답 조사와 또 면접원 조사를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비슷한 시기에 네. 또 하나는 좀 추세를 한 3, 4주 1, 2주 말고 한 3, 4주를 이렇게 추세를 보시는 게 좋은데 아이고 머리 아파서 난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매주 우리 방송을 다 들어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 추이로 나타나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가 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좀 굳어져서 지금 정권 교체 여론하고 비슷하게 움직여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할 시기에 제대로 못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좀 뒤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구도고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기본적인 그 구도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 구도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서 뭐 여론조사의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후보들도 네.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뭐 여론조사 숫자로 모든 걸 우리가 앞니를 예측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면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는 뭘 하겠습니까? 네, 그냥 그 숫자만 주식시장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얘기하면 그 되는 여론조사 거지. 결과 정확하게 한다는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당선 예측 못했는데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이 잘 중요하고 평론가들의 대활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이제 해설을 하려면.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그래서 소중한 거고요. 한국에. 이게 적당히 하세요. 네.
그 전반적인 추세와 구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건 있어요.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경선 끝나고 나서 컨벤션 효과로 상당 부분 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유권자층 특히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만큼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요거는 이제 맞는 건데 네. 다만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시에 이제 이 지지층이 확 이제 몰려가지고 그래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선출했어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해서 이게 일종의 대세론을 바로 형성해가지고 끝까지 쭉 가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일부 지지율이 조정되고 빠지는 기간이 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 첫째로 이 경선 이후에 그런 게 없었죠. 마지막 경선 결과가 그러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고 소위 원팀 논란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했던 건데 근데 그런 원팀 논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윤석열 후보와 그 국민의힘 정선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 전 단계까지 이재명 후보가 했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라든가 이런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여줬고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연장선으로만 비춰진 그래서 정권 교체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이 나름의 이제 어떤 허점을 노출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구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탈출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건데 이 전략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최근의 여론조사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지지율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쉽게 차별화도 하기 어려웠고 결국 이제 뭘 어떻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하고 지금 선대위 쇄신론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대위하고 후보하고 손발이 안 맞는 모습 나타나고 후보가 지금 던진 카드에 대해서 뒤늦게 수습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탄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나 선대위 직책 다 내려놓겠다. 현장으로 가라. 중진들은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얘기도 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 안 움직인 게 이런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연결이 보이세요? 되죠. 네. 그게 왜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구도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결국 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것은 뭐냐면 보수와 중도까지도 정권 교체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견인하고 있는 지지율이 지금 정권 유지 여론 정도까지는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네. 뭐 후보한테 더 이상을 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대장동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스캔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재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히면서도 지지율을 이 정도까지 견인하고 최종 후보가 된 것은 이 구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걸 후보가 주도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선대위도 후보가 설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선대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끌고 가는 이 선거가 되는구나.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여당 후보로서 주인공이구나. 이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이제 구도를 자기 쪽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도가 아니라 자기 쪽으로 와야 대등해지는 겁니다. 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감이 있고 부각되는 이유는 그만큼 아직까지 본인 스스로가 전체 선거판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장악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가 왜 특검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에 더 적극적으로 점차 변하고 있느냐면 그래야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거든요. 예. 그래야 구도를 떠나서 벗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부터 벗어나서 이슈도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특검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후보 간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대결이 언제쯤 된다? 연말 연초. 아. 12월로 넘어가면 이제는 다 후보한테만 집중합니다. 네.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이제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땠는가가 아니라 사면이 어떤가가 아니라 이제는 후보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자기의 경쟁력을 오롯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있고 과제는 뭐냐.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 좀 선대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연말 연초까지 계속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도 그때까지 가긴 가더라도. 네. 근데 최근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전략이 있는 거냐가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행정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소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이 컸다. 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네. 평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뭐 여러모로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저 뭐 끝단까지 완전히 뭐 이렇게 조직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전략은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후보가 다 공격하고 공격도 후보가 다 하고 방어도 혼자 다 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 입고 후보가 반격하고 다시 거기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여러 논란. 후보에게 다 생책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선대위에 있는 어떤 전략적인 파트하고 어떤 이제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당 지도부하고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축구를 잘 모르지만 메시 선수가 혼자 공을 이렇게 화려하게 몰고 가고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5명에서 수비수가 몰려들어서 태클 해버리고 다치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팀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건 상당히 안 됐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이 나름의 이제 이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느니만큼 이제는 이제 그러한 체제를 갖춰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쇄신과 관련해서 기민, 신속, 과감 뭐 이렇게 3가지 원칙을 또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기병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은 로마 군단이래요. 로마 군단이 출동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싸워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래 답답하다고 하는 거죠. 몽골 기병은 2004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였죠. 아 그랬어요. 정동영 당의장이 몽골 기병대처럼 싸워야 된다. 그때는 뭐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기민하고 비대한 그런 조직보다는 네. 신속하게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후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떻게 좀 정비가 되는지. 네, 이런 이야기 짧게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해찬 전 대표의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이 기민하지 못하냐면 당과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되지 않았던 이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국회의원 경험이나 당에서의 경륜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듯이 가만히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당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형인 이상득 의원이 역할을 했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해서 김원기 이 전 국회의장이 역할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이 어른이 지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해서는 영선 2사람 다 국회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역할은 알겠습니다. 필요한데 예. 역할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례처럼 전면에 나서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모습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후보 간 대결 구도보다 네네. 김종인 이해찬 대결보다 같이 끼게 되면서 오히려 후보의 어떤 확장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쿠에서 큰형님으로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고 전면에 이제 국민의힘 방식으로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문제를 두고 지금 계속 진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피로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대위 구성하는데 아니 뭐 몇 주씩이나 걸려가지고 지금 그것도 특정 인물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계속 가가지고 숙제 검사 받듯이 이렇게 보고하듯이 얘기하고 안 된다고 하면 또 하고 이 계속 뭔가 이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에 김한길 전 대표하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선대 구성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했던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본인이 견인해온 지지율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른바 검찰총장 시절의 그 갈등 구조를 가지고서 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지원 사격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권교체 여론을 투영 정권교체 여론에 올라타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당 내부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김병준, 김한길, 장제원 이런 사람들 이제 중용하고 싶은데 권성동만 의원만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상태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율에 조금만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마다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K하고는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3K가 김병준, 김한길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까지인데 네. 권성동 의원이야 이제 뭐 지금 사무총장 임명됐으니까 강릉에 중마고고 쉽지 이제 이 해직하기는 보직을 박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종인 난 만난 적이 없어요. 난 뭐 지금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길 거 생각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결국 교통 정리가 안 되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데이터 전문가로서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12년, 2016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당에서 이걸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플러스 5%든지 7%든지 결국 홍준표 안철수 협력 안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결국은 제로섬 가능성이죠.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과거 같으면 19초를 해서 50 와주십시오. 그러면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이제 그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총괄 선대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 인생에서 마지막 킹메이커 역할이라고 또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면은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법한데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만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할 마음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별의 순간 낭만적인 이런 얘기도 네. 하고 그래 온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언론들이 어떤 이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예를 들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과거에 안 좋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관계로 많이 이제 해설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그게 후보가 어떤 사람을 쓰겠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 선거를 치르는 건 후보거든요. 그렇죠. 후보가 어떤 사람을 쓰겠다는 것을 지금 영입이 되는 대상이 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랑 같이 못해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선거 전략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누구를 쓰고 말고는 후보 마음이지만 전체적인 선거 컨셉이 뭐냐에 대한 이제 답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가령 이제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 이준석 대표만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뭐 이 어떤 뭐 철학도 같다고 하고 방향도 같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역할 분담도 가능하고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거랑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잘하는 거는 이제 영역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정체적인 총괄적인 목표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그건 네. 가능한데 김병준 위원장이 중간에 또 끼게 되면 이거는 충돌이거든요. 네. 이거는 당연히 옥상옥이 되는 것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김병준 전 위원장 수준에서 사실 권한을 행사한 내용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경우에는 그럼 선거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가 가령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좌표라든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는 제시를 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어떤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그런 어떤 얘기는 나온 적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과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런 스토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냉정해야 된다. 근데 냉정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 한 얘기인데 뭐 흥분을 해서 냉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결국 당신이 도움을 받았고 친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쓰는 거를 고집하는 거 아니냐. 의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와인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와인 서로 몇 병씩 마셨다. 김한길 전 대표가 많이 과거에 외로울 때 많이 도와줬다 힘들 때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전략의 차원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민주당 선대위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논의도 그렇고 막 세력을 모아가는 것 같은 뭐 이런 모습만 보이지 어떤 공약에 맞춰서 지금 컨셉을 딱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그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제 수사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뭐 관련자가 주가 조작 혐의를 시인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우자 리스크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 뭐 이재명 후보도 김혜경 씨 관련된 공세도 있고 또 배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 밝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걸 오래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밝혀야 될 것, 검증받아야 될 것은 오히려 차근차근 그 검증을 소명하고 해명하고 또 하는 것이 후보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MZ세대도 있지만 여성표도 상당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여성표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도 또 안정적인 선거 앞으로 행보를 위해서도 배우자와 관련된 그러면 언제까지 배우자하고 따로 별도 행보를 할 겁니까? 그런 만큼 빠른 해명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배우자 이슈가 이제 굉장히 커졌는데 저는 이게 배우자도 당연히 후보의 배우자도 검증의 대상이고 지금 예를 들면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얼마든지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또는 이제 사실 이렇든 저렇든 큰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자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선대위나 뭐 이런 선거 조직 차원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라는 것은 결국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서로 뭐 선거운동을 해도 했으면 좋겠고 이 배우자 이슈가 제가 볼 때는 뭐 서로를 악마화하는 데 굉장히 쓰이고 있거든요. 후보들을. 각 후보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로 악마화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상당한 부담인 것이고 항상 이제 악마가 두 사람이 나와갖고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선거를 한다는 것을 좀 명심하면서 선거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과열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참 배우자가 이렇게 주목받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만큼 이게 대선에서 프레임 전쟁이고 배우자까지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진 선거이기 때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